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여기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 또 글로만 써놓으면, 음, 잘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사실은, 예정이 없었으나, 제가 여러분들께 발표하실 분들 해달라고 메일로 요청을 드렸는데, 한 분도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근데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메일을 드리면,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안 하면 또 빵명이다. 그러면, 그러면 또 장학성 얘기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자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모임 때 박원재님이 한번 얘기했던 판결이고요. 근데 그동안에 이게 한번 법원 판결이 나와가지고 업데이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날 판결이 나왔고요. 근데 이런 판결을 제가 발표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틀림없이 용어나 해석에 있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 들어보시고, 제 헛소리 아니 이러면은 알려주셔야 됩니다. 오늘 혹시 법무팀에서 나온 분 계신가요? 유창한 책임님이 그럼 법무 쪽 아닌가요? 상관없으신가? 네, 예전에는 관련 업무 했었는데요. 네. 요즘은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윤아님 들어왔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물어볼 것도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미국 법원 GPL도 계약, 소비자의 코드 요구권 인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5월 18일 날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도 코드를 요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이 근데 쭉 봤는데 요 단락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 미국 지방법원 판사가 GPL 버전 2가 저작권법으로 제공하는 권리와 추가 계약 약속의 집행은 별도로 구별되는 추가 요소에 해당한다는 SFC의 주장이 연방법에 의해 선점되지 않으므로 환송한다. 이렇게 이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좀 시간을 내서 자료를 좀 찾아보고 이런 얘기구나라고 제가 저 스스로 이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얘기를 한 방에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법적으로 전문가라고 생각이 되고 채팅을 띄워놔야겠다. 왜 뜬금없이 셔는 왜 갑자기 학성님 짱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어떻게 조사해서 발표를 하신다는 게 아, 대단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션과 저는 오랜 애증의 관계가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션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배경 지식을 좀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저작권법과 계약법을 구분을 간략하게라도 해야 됩니다. 저작권법은 음, 일단 저작권 침해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돼버려요. 이건 뭐 무조건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아니면 금지 청구가 판매 금지를 해버린다거나,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 위반이고 형사처벌이 된다. 그래서 이 저작권법이 허락하는 이용 방법에는 뭐 복제, 공중송신, 배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반을 하게 되면 저작권법 침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용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지난주 OSBC 컨퍼런스에서도 저작권법의 이용과 사용에 대해서 좀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용은 저작권법이 부여하는 권리 내에서 이용하는 걸 이용이라고 그러고, 사용은 그 외에 하는 모든 것들을 사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해도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고 계약 위반으로 그에 대한 책임만 부담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계약법은 저작권법과는 달리 라이센서와 라이센시 간의 합의고,
계약이 성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때는 뭐 저작권법처럼 형사처벌이나 금지 청구를 당할 염려는 없지만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 책임만 부담을 한다. 그래서 이 오픈소스 라이센스 하에 저작물이 계약이다라고 보면은 이건 관할권마다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바로 형사처벌, 저작권법처럼 형사처벌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 손해배상의 액수나 구제 조치에 있어서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사례를 보면 지금까지의 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은 전부 저작권 침해로 소송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럴드 멜트라든지 패트릭 메카드라든지 이 사람들은 다 저작권자잖아요. 저작권자들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GPL 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들이었고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제이콥슨 카처 판례가 있는데 이때는 이 GPL이 저작권 침해도 인정이 되지만 그 조건이 합의사항에 불과하다면, 커비넌츠에 불과하다면 계약법이 적용이 된다라는 판례가 있었고, 또 한컴 아티팩스 사례에서도 법원은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판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저작권법과 계약법 간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렸고,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 부분들 좀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이 미리 알면 좋은 게 미국의 사법 체계입니다. 미국은 뭐 복잡한 사법 체계가 있지만 오늘 다룰 내용은 연방법과 주법원,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국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있고 각각 성격이 다른 사건을 다룹니다. 그래서 주법원은 각 주마다 있는 법원인데 대체로 주민의 개인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그래서 뭐 가정법, 유언법, 네, 박원재님이 제이콥슨 케이스는 아티스틱 GPL이 아니라 아티스틱 라이센스였다는 말씀 주셨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법원은 주민의 개인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 그래서 이혼하려면은 주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연방법원은 이 지역법원, 항소법원, 대법원 등이 이제 연방법원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헌법, 연방범죄, 군법, 지적재산권 등 제한된 사건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연방법원에서 저작권법, 카피라이트 액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저작권 주장에 대해서는 연방법원에서 독점적인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GPL 소송을 하려면 과거에는 전부 저작권법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을 저작권자가 했기 때문에 독점 관할을 가진 연방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소장을 엉뚱한 법원에 제출한다면 사건은 기각돼 버리거나 다른 법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주법원에 만약에 오늘 얘기할 이 저작권법 침해다라는 소송을 주법원에 제기를 하면 주법원은 이걸 하지 않은데 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연방법원이 프리엠프트, 선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법원에서는 그 소송이 리무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어야 이 소송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백그라운드 알고 있어야 될 배경 지식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소송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2021년에 SFC가 비주호 상대로 지난번 박원재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스마트캐스트 TV에 관련된 GPL, LGPL 리베레이터고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뭐 이건 쭉쭉쭉 넘어가서 그래서 SFC가 요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 브리치 오브 컨트랙 계약 위반이다라는 것을 클레임을 했고 또 선언적 디클레러티 릴리프 선언적 판결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선언적 판결이라는 것은 뭐 어떤 배상을 요청하는 대신에 이것은 피고의 어떤 위반이다, 피고의 책임이다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판결을 이 디클레러터리 릴리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요청을 한 거고 이 세부 내용은 지난번 발표했던 이 박원재님 발표 자료를 제가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BGO가 반박을 했죠. GPL을 위반하는 건 저작권 침해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연방법원이 선점한다. 주법원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
사실 이 소송을 최초에 주 법원에 SFC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달에 BGO가 이거 주법원에서 다룰 사항 아닌데 왜 주법원으로 제출했어? 저작권법 하에 GPL은 저작권 소유자만 소스코드 요청할 권리가 있고 SFC는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스코드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죠. 그러면서 연방법원에다가 이 주법원에 이런 사건이 제기되었는데 그 사건을 없애버리고 연방법원에서 맡아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Notice of Removal of Action to Federal Court라는 요청을 바로 BGO가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방법원이 이거 승인을 하게 되면은 주법원이 아니라 연방법원에서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SFC는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원고 자격 박탈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BGO는 이제 이런 소송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SFC는 이런 주장에 반박하면서 그 연방법원에다가 그 사건은 주법원에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주법원으로 환송하기 위한 요청서를 모션 투 리맨드를 바로 또 연방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나온 이 판결은 요 SFC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모션 투 리맨드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5월 13일에 연방법원은 SFC의 모션 투 리맨드를 다시 주법원으로 이 소송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승인했고요. 이 사건을 주법원으로 환송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요 기사 내용이고요. 요 판결, 요 소송 과정을 통해서 주목을 할 만한 부분들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오픈소스 변호사인 시더미커가 설명한 부분들을 좀 가져왔고요. 먼저 계약 위반, 또 스페시픽 퍼포먼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용어들이 소장에 표시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쭉 말씀드린 과거에는 모든 GPL 소송이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제기가 되었으나 이번 소송은 저작권 침해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바로 계약법만 클레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소스 공개를 해라. 그래서 데미지에 대한 보상이 아닌 소스 코드 공개만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스페시픽 퍼포먼스라는 용어로 사용이 됐고요. 이거 뭐 쭉쭉 넘어가서 두 번째 이번 주목할 만한 점은 스테이트 코트, 주 법원에 클레임이 제기됐던 겁니다. 과거에는 연방 법원에서 저작권 주장에 대한 독점적인 관할을 갖기 때문에 과거 GPL 관련 소송은 모두 연방 법원에 제기가 됐는데 이번 SFC 소송은 주 법원에 제기를 했죠. 네, 그게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 특징은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원고가 됐습니다. SFC는 구매자로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번 소송을 통해서 SFC가 진짜 제일 노리는 거는 저작권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품의 소비자도 GPL 코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SFC가 노력을 하는 것은. 네 번째 특징으로는 이 디클레러티브 릴리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법원에 GPL이 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BGO가 이를 위반하였음을 선언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게 제3자 수혜자인데요. 이 GPL을 저작권 침해가 아닌 계약으로 본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계약은 라이센서와 여기서는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 저작권자가 될 것이고 라이센시 사이의 계약이거든요. 라이센시는 BGO가 되겠죠. 그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코드를 갖다가 그걸 사용을 한 라이센시는 BGO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은 오픈소스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이지 소비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SFC는 또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송을 계약법으로 끌고 간다고 해도 SFC는 소송하고 뭐 어떤 혜택을 받고 이런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SFC가 하나 이제 또 이론을 내세운 게 제3자 수혜자, 서드파티 베네피셜이라는 이론이 법적으로 또 있나 봅니다. 또 이 얘기는 뭐냐면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이 계약을 강행하도록 소송을 걸 수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서드파티 베네피셜이고 즉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람을 의미하고요. GPL의 제3자 수혜자라고 한다면 GPL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GPL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성실히 수행할 때 그 계약을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제3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GPL 같은 경우는 이런 혜택을 받는 것에 한 예는 일반 소비자가 GPL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받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SFC는 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저작권자도 아니지만 이 GPL의 제3자 수혜자가 되고 SFC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자는 GPL의 제3자 수혜자다라는 주장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법적 논리를 만들었고요. 이걸 주장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디클레러터리 릴리프를 이런 선언적 판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 SFC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판결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법원이 이 내용을 살펴보더니 연방법원이에요. 연방법원이 이 내용을 살펴보더니 우리가 이걸 보니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이거 하나네 라고 얘기를 한 게 이 법원이 결정해야 될 유일한 문제는 이 SFC의 클레임이 이 연방저작권법에 의해서 완전히 선점되는지 여부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클레임이 연방저작권법이 다루는 일반적인 저작권법 범위 내의 권리와 완전히 동등하다면 이거는 연방저작권법에 의해 다루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연방법원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 맞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 소송 클레임의 원인이 저작권이 보호하는 권리 이외의 권리를 보호한다면 즉 이에 해당하는 엑스트라 엘리먼트가 있다면 이거는 저작권법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계약법으로도 봐야 되고 다른 측면에 봐야 할 그런 엑스트라 엘리먼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선점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연방법원이 봐야 될 것은 이게 이 클레임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완전 선점되는지 아닌지 요거를 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 판례로 베르사타 소프트웨어랑 아머리 프라이스에 대한 판례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판결문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데리버티브 웍에 대한 소스 코드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판결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거는 저작권 의무와는 별개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셔널 컨트랙처럴 프로미스가 되고 엑스트라 엘레먼트에 해당이 된다라는 베르스타 소프트웨어와 아메리 프라이스의 판례에 대해서 언급을 먼저 했고요. 판결문에서. 그러면 과연 SFC의 클레임이 엑스트라 엘레먼트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먼저 저작권법의 보호 목적은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시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독점권인데 이런 저작권법이 소스 코드를 받을 권리, 소스 코드를 공개에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런 소스 코드를 받을 권리는 독점권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그리고 저작권자가 아닌 SFC가 요구하는 제3자 수혜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SFC가 요구하는 클레임하는 이 제3자 수혜자로서 소스 코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엑스트라 엘레먼트에 해당이 된다. 뭐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것은 저작권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엑스트라 엘레먼트에 해당이 된다.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럼 비지오가 주장하는 것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 또 판결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비지오는 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이번 소송에서 SFC는 원고인 SFC가 전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클레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원고가 클레임하지 않은 사항을 법원이 이거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게다가 SFC는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주장조차 할 수 없는 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지오가 이번 소송은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은 유효하지 않다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또 뭐 쭉쭉 넘어가서 이런 조건은 소스 공개를 요구하는 소스 공개가 필요로 하는 그 조건은 컨디션이 아니라 커비넌트다. 즉
저작권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은 SFC의 주장이 저작권법에 의해 완전히 선점되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소스코드를 공개 요구한다거나 제3자 수혜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한다는 것은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계약의 기능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GPL은 저작권 라이센스뿐만 아니라 계약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그런 조건이고, 따라서 연방 법원은 관할권이 없고, 그래서 주 법원으로의 환송을 승인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거고요. 이번 이 판결에 대해서 좀 시사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SFC가 설명하기로는 많은 사람이 GPL은 저작권 라이센스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작권 라이센스뿐만 아니라 계약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이 카피래프트 라이센스 역사에서의 분수령이 된 순간이다라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SFC는 이 소송이 GPL의 제3자 수혜자로서의 개인 소비자의 권리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렸던 뭐 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뭐 라이센서가 다 아니지만 GPL의 제3자 수혜자로서 우리 같은 개인 소비자도 권리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법적 사례이다. 뭐 권리가 있다까지는 아니고요. 권리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법적 사례이고, 또 이런 소비자의 권리를 주 법원에서 증명할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 법원에서 증명한 건 아직 아니고 증명할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사만을 봤을 때 SFC가 소송에서 이겼고 이제 일반 소비자도 기업 대상으로 GPL 소스 코드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생긴 걸로 이제 생각을 사실 했어요. 뭐 이 기사를 보더라도 미국 법원 GPL 계약 소비자의 코드 요구권 인정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도 뭐 삼성, LG 이런 기업에게, 왜냐하면 제가 삼성, LG 제품 쓰고 있으니까 코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있는 건가라고 이제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근데 이 판결문을 좀 보다 보니까 아직 최종 판결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주 법원에서 이를 위한 다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도받는 판결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이제 그 정윤환 변호사님이 계셨어야 됐는데 좀 안 계신 게 아쉽긴 합니다. 네. 그리고 히더미커가 이에 대해서 뭐 개인 의견을 줬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SFC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소송 기준을 GPL 소송 기준을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 굉장히 환영할 만하지만 사실 역효과도 우려된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지난 25년간 GPL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사실 GPL 소송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자만 소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들만 잘 지키면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SFC가 승소한다면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사실 우리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힘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회사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줄 테니까. 근데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이 GPL 소프트웨어의 이 프리 소프트웨어 확산에 걸림돌이 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일반 대중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면은 패트릭 메카디는 저작권자로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일반 소비자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면 금전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트롤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끝으로는 SFC의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른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방법원 이 사건을 기각해버리지 않고 주 법원으로 환송했다는 것은 사실 SFC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라고 보기보다는 단순히 그 엑스트라 엘레먼트가 있고 그 엑스트라 엘레먼트가 있다는 것은 연방법 저작권법에 완전히 선점되지 않기 때문에, 즉 단순히 이 사건이 연방법원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뭐 기각하고 말고 할 그런 근거도 없기 때문에 그냥 환송한 거다. 판단은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니네가 해라라고 환송한 거지 뭐 SFC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 이것까지 간 건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하지만 SFC는 이 GPL의 제3자 수혜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입지는 얻었다. 만약에 연방법원이 그 비조의 주장에 따라서 그냥 연방법원에서 이걸 처리하겠다라고 판결을 내렸으면 이런 GPL의 제3자 수혜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어져 버리는 건데 일단 SFC는 이런 자격을 얻은 거고 문제는 앞으로 이 소송은 복잡하고 길어질 수 있으며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비주가 다른 GPL 소송들은 되게 신속히 합의로 끝나는데 과연 비주가 이거 끌고 계속 소송전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합의해버리고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아직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주가 만약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 그 절반의 성공, SFC 입장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고요. 이제 이상으로 정리를 마치며 아까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국내 기사 한 줄을 다시 보면 이 지방법원 판사는 지방법원은 이 연방법원입니다. 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GPL 버전 2가 저작권법으로 제공하는 권리와 추가 계약 약속의 집행은 별도로 구별되는 추가 요소, 그 엑스트라 엘레먼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SFC의 주장이 연방법에 선점되지 않으므로 상급법원으로 환송한다. 이렇게 밝혔다는 얘기를 다시 읽었더니 이해가 되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이 상급법원? 주법원으로 환송했는데 왜 상급법원이라고 표시를 했지? 라는 제 개인적인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게 오타일지 아니면 미국에서는 주법원을 상급법원으로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 쭉 막 완전히 무슨 정답처럼 썰을 풀었는데 어디선가 또 제가 잘못 이해하고 뭔가 좀 헛소리를 한 게 있는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